160쪽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우리가 오늘 다루는 감정평가 기초에서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재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다룬 가격 재원칙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 가격 재원칙은 최근 5년 동안에 3문제밖에 안 나왔어. 3번밖에. 그러니까 2번을 걸렸죠. 근데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도 물론 뭐 가격 재원칙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빠짐없이 등장한 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입니다. 거의 그냥 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요 지역 분석, 요 분석자 앞에 단어가 한 개 생략되어 있어.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한 개 빠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률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거죠.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인근 지역은 용도가 한 가지 용도로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이라면 이 지역은 대부분 주택들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라 하더라도 대상 부동산이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면 단독주택들로 밀집이 되어 있고,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아파트로 밀집이 된 지역이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용도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이 지역에 속해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지역에 밀집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요 대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면 먼저 이제 요 지역, 이 지역의 어떤 가치 형성 요인들이,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이 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죠.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이고요. 이제 지역 분석이 끝나면 그 지역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다, 요 대상 부동산의 어떤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들이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개별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지역의 가격 형성도 분석하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도 분석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에서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분석에서는 먼저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는 지역이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농업지역인지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판정하고, 이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이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말이야. 이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이죠. 그 주거지역 내에 속해 있는 이 부동산도 단독주택들로 이용 중인지, 아파트로 이용 중인지, 원투룸으로 이용 중에 있는지, 뭐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표준적 이용 상태를 판정하는 겁니다. 거기 뒷페이지 한 장에 넘기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계해가지고 비교한 도표가 있죠. 그 도표에 잘 정리되어 있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차이점이. 그 도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판정하고, 또 이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고, 이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의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판정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이제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단독주택들로 이용 중에 있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가격 수준이 1억 정도 수준이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지역 분석에서 밝혀진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이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해 내어서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다, 이 대상 부동산이 과연 이제 단독주택으로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느냐, 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형을 판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밝혀지면 그 범위 내에서 그지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작업이 개별 분석이라.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반드시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 밝혀져야만 요 범위 내에서 채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럼 둘 중에 개별 분석을 반드시 뒤에 해야 되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이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하고 가격순이 밝혀져야만 개별 분석에서 채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개별 분석을 지역 분석보다 먼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개발론에서도 그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2단계로 나눌 때 먼저 하는 타당성 분석이 뭐고? 시장 분석 그 결과를 바탕으로 뒤에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경제성 분석을 시장 분석보다 먼저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 분석의 자료가 나와야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이 진행되는 거고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마찬가지로 지역 분석에서 표준지 요원과 가격 수준이 밝혀져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과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역 분석 후 경제성 분석으로 이루어져야지 선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순이지 개별 분석을 먼저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은 이 지역 전체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범위가 넓죠.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분석이 국한돼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대상 부동산에 딱 부분적으로 국한돼 있잖아. 그지? 좁잖아. 그래서 지역 분석이 범위가 넓다. 전체적이고 광역적이면서 넓은 관점의 거시적 의미의 분석이 지역 분석이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분석이 국한돼 있으니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다 말이야. 국지적. 그리고 좁은 관점의 미시적 의미의 분석이 개별 분석이라는 뜻이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뭐였어요? 좀 전에 앞 시간에 했잖아. 지역 분석의 근거가 적합의 원칙이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그지?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게 하는 토지의 특성이 뭘까? 왜 이 지역의 가격 행성을 분석해야 되느냐? 첫째, 이 부동산은 이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이동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인접한 부동산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는 부동산과 인접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왜 개별적인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할까요?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동산마다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구분하면 첫째 포인트가 뭐죠? 요거부터 구분을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지역을.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행성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지역을 분석한 건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건지 이것부터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좀 지나면 요건 다 알아요. 표준지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를 파악하는 게 지역 분석. 최유효용을 판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개별 분석.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틀리다는 걸 아는데 이걸 바꿔낸다. 에? 몰라요. 응? 지역 분석이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요원과 가격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고 맞다 그래라도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는 개별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 아니고 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는 거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최유용을 판정한다. 그럼 틀렸지. 지역의 최유용, 이 최유용이나 가격은요 한 개 부동산에서만 쓰는 용어야. 한 개 국한에서. 그 다음에 표준적 이와는 평균적하고 같은 말이죠. 수준도 여러 개의 평균을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준적 용어나 가격 수는 이 지역에 있는 평균적 상태를 뜻하니까 이 지역 분석에서만 나와야 되는 용어고, 그지? 최유용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요 대상 부동산 한 개만 국한된 용어니까 반드시 개별 분석에서 대상 부동산 용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지? 단어들이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지역 분석을 먼저 개별 분석을 뒤에 하고 지역 분석이 범위가 넓고 개별 분석이 좁다. 지역 분석의 근거는 적합, 개별 분석의 근거는 균형.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최근에는 요걸 이제 작년에는 요걸 반대로 냈죠. 그전에는 요걸 두 개로 또 반대로 냈죠. 지금은 이제 뭐 낼까요? 요거 내겠죠. 그죠? 요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요 구분하는 거다. 바뀌면 안 돼.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인데 지역 분석 시에 분석해야 될 지역이 인근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인근 지역은 당연히 그죠?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 대상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지역이니까. 근데 그 대상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때 대상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이제 대상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면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요 인근 지역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이 바로 섞여 있죠. 근데 대상부동산은 섞여 있지 않아요. 대상부동산은 섞여 있지 않은데 대상부동산과 용도와 기능이 똑같고 가격 순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하고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어. 그런 지역을 유사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유사지역도 대상부동산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지역 분석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인근 지역하고 용도가 같지는 않은데 조금 지나면 인근 지역과 용도가 같아질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는 농지로 이용 중에 있어요. 근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택지로 용도를 바꾸는 중입니다. 또 이 지역은 현재는 공장이 밀집돼 가지고 공업지로 이용 중에 있는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철거하고 주거지로 지금 용도를 바꾸는 중이라, 그럼 이 지역들은 현재는 농지나 공업지로 이용 중에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인근 지역하고는 용도가 동질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지역들도 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과 용도가 같아질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용도가 변경 중에, 농지 지역이 택지로 변경 중에 있는 지역을 뭐라 하죠? 후보지. 공업지가 주거지로, 공업지, 주거지, 상업지, 이 택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지역을 이행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후보지나 이행지는 지금 용도가 다른 거로 변경 중에 있는 지역이죠. 용도가 한참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주변 용도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주변 용도 지역. 그래서 요 지역들도 이제 대상부동산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요것들도 이제 지역 분석에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인근 지역하고 요 유사 지역하고 주변 용도 지역을 딱 합쳐보니까 가장 넓은 이 타운행 원이 하나 완성이 됐다. 그죠? 이 범위를 동일 수거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수거권 전역이 대상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지역 분석시에 분석을 해야 될 지역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고요. 인근 지역과 또 유사 지역과 그리고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요 동일 수거권 전역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범위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당연히 인근 지역이겠지. 왜?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니까. 그지? 자, 인근 지역이라 개념 자체 시험 지문에 거의 그냥 5번 중에 4번은 등장합니다. 5년 시험 치면 4번은 인근 지역의 개념은 지문으로 꼭 등장한다. 인근 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죠.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한 대상부동산은 인근 지역밖에 없지. 그러니까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지역, 그 인근 지역의 개념 나와 있나? 보자. 자, 160쪽에 밑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1번 딱 벨 그리고 체크해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160페이지 하고 있잖아. 지금 160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속한에 동그라미 팍 치란 말이야. 대상부동산은 인근 지역에만 속해 있습니다. 유사 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이 없어요. 바로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용도와 기능이 똑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부동산이 단독주택이면 이 지역은 단독주택들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한 가지 용도를 중심으로 집단화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다 이 말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은 3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다?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자체를, 정의 자체를 그대로 외우시라니까. 근데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도 있고 지역 요인도 있고 개별 요인도 있어요. 그 중에 무슨 요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야. 왜 지역 요인을 공유해? 지역 요인이
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요인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 요인 하거든. 근데 그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인근 지역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라.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요것만 딱 국가에서 요걸 인근 지역이라 한다. 그 말이거든. 그게 틀린 거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부동산이 집단적으로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형성률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형성률에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야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속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률 중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의 동그라미를 빡 쳐야 돼. 그게 핵심이야. 거기를 개별 요인으로 고친다. 조지비린다 그냥.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용도가 한 가지 용도로 집단화되어 있죠. 고로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 공업용과 같은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집단화된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직접적 영향을 미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용도가 똑같은 용도로 이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로 대상 부동산과 밀접하게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이 밀집돼 가지고 한 개의 주거 지역이 딱 형성이 됐죠. 그럼 이 인근 지역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인근 지역은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 사회보다는 훨씬 작은 개념이다. 그게 어디 그런 말 있는가 찾아봐라. 보자, 어디 없나? 아, 그 160쪽에 있네. 밑에서 썼죠, 그지? 지역사회보다 작은 생활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 훨씬 작은 조그마한 생활권을 인근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인동이라는 인근지역이 있죠. 그 상인동이라는 지역사회가 있다. 지역사회 그러면 보통 동, 리 이런 걸 뜻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 상인동이라는 지역사회도 여러 개의 인근지역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된 인근지역도 있고요, 단독주택들로 조성된 인근지역도 있고, 또 상가들이 형성된 상업지역으로 특화된 인근지역도 있겠죠. 들어는 공장이 조성된 공업지역으로 특화된 인근지역도 있어요. 또 원투룸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인근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근지역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동이나 리와 같은 지역사회를 구성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근지역 자체가 지역사회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인근지역이 모여야 한 개의 지역사회를 형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다는 훨씬 작은 아주 조그마한 생활권을 인근지역이라는데요. 이 인근지역이 이 단독주택에 밀집돼 가지고 여기에 한 개의 이 주거지역으로 딱 형성이 됐다. 그럼 이게 계속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 말이야. 인근지역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계속 변해요. 어떻게 변해?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해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학이라는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해해 가요. 자, 인근지역이 이렇게 성장기보다 악과 같이 계속 한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변해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변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질을 갖는 지역인데, 요 인근지역이 성장기부터 악하기까지 변해해 가는 하나의 흐름을 보니까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과정과 흡사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인근지역이 변해가는 한 개의 사이클을 인근지역의 수명 현상 또는 뭐 생애 주기 또는 연령성, 라이프 사이클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 각 주기 이제 각 주기별 성질을 좀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우리 지금 인근지역 거기에는 없죠, 없는데. 앞에 이게 다 나와 있어서. 자, 앞으로, 교재를 앞으로 딱 가서 어디로 가냐? 27페이지로 넘깁니다. 27쪽, 맨 앞쪽에. 우리 부동산에서, 그지?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또 공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중에 부동산은 환경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들과 밀접한 영향을 받아서 환경을 구성해내는 구성 분야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근지역의 생애주기가 그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에 실려 있어, 우리 교재에서는, 그죠?
원래 그게 실릴 이유가 없고 여기에 실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지? 거기 27쪽부터 그게 실려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요 성장기는 지금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이 밀집돼서 한 개의 주거지역이 형성됐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 낙후돼서 노후화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낙후된 노후 분리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해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종전에 이제 낙후된 주택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이 전부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오고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한참 이 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시기라.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를 개발기라고도 합니다. 개발이 집중되는 시기라고 해서. 근데 개발이 이럴 때는 필연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지가 삼성 법칙이 적용되는 시기예요. 지가 삼성 법칙이란 지가가 3번 상승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 지역을 개발하겠다 해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지가가 한번 딱 상승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개발에 착수하잖아요. 그럼 지가가 또 한 번 상승해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죠. 그럼 지가가 또 한 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3번 상승을 보인다. 이건 지가 삼성 자공, 지가 삼성 법칙이란단 말이야. 그래서 지가가 3번 상승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지가 상승을 비켜야 한다. 그래서 지가 상승률이 최고인 시기라. 요 시기가 이제 성장기. 그러니까 성장기는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 개발에 착수했을 때, 개발이 완료될 때 각각 한 번씩 지가가 3번 상승을 보이는 이 지가 삼성 작용에 따라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률을 보이는 시기가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낙후된 주택에 거주하던 저속기 다 빠져나가고 고속기 집중적으로 이주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민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죠. 주민 유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고소득층 간에 치열하게 저 지역을 찾아서 입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기고 그리고 저소득 지역이 고소득 지역으로 완전히 변모가 되고 있죠. 그럼 저소득 지역을 재건축 개발을 통해서 고급화시키고 고속기 대신 사용을 수행하는 게 무슨 여가라? 상향여가라. 상향여가. 그래서 상향여가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축 건물을 전부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을 행사하는 그런 단계가 성장기가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이제 성장기를 지난다. 그러면 요 지역에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럼 성장기 때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던 지가가 최고 수준에서 안정되니까 가볍게 상승을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시기가 이제 성숙기라. 그래서 성숙기는 모든 것이 딱 최고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성숙기를 안정기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다. 그래서 성장기 때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가가 최고 수준에서 딱 안정됩니다. 고로 지가 수준이 최고가 되는 시기야. 지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딱 정착되는 단계고 지역의 기능도 최고 수준에서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 종료되면서 신축 건물의 입주가 다 끝났으니까 주민은 이동하지 않아요. 주민의 유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여가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가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상향여가는 성장기 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속기 다 입주가 끝나거든. 그럼 성숙기는 여가 현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기 때 신축 건물이 다 거래가 됐죠. 그럼 성숙기부터 거래되는 거는 남이 쓰던 걸 다시 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고부동산이지. 중고부동산, 기존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성숙기부터 거래되는 거는 다 중고, 기존 부동산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숙기를 지났어. 그러면 이 지역의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이 건물이 노화되면서 고속기 한두 명씩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나가버려. 고급지를 찾아서. 그럼 그 자리에 이제 저속기 서서히 이주해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역 기능도 떨어지고 건물도 노후 단계로 접어들어가지고 최고수되던 지가가 서서히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가가 하락을 보이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쇠퇴기야. 쇠퇴기는 지역이나 건물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 단계 또는 노후화기라고 하는데 최고수되던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재개발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향여가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네. 그지? 왜? 고속기 한두 명씩 빠져나가고 저속기 유지에 들어오니까. 그지?
왜 이 시기에 재개발이 시작되냐면 재개발은 쇠퇴기 말 정도부터 천이기 초 요 사이에 재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쇠퇴기 말에서부터 천이기 초 요게 재개발의 적기다. 재개발은 언제 하라고? 쇠말 천초에 하라. 아니? 쇠퇴기 말에서부터 천이기 초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쇠퇴기에 접어들면 재개발 여부가 결정돼야 되고요. 또 실제 재개발이 쇠퇴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 천이기 가서 종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고속력이 빠져나오고 저속력이 유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향여가 서서히 시작되죠. 그리고 건물에서 유용성이 거의 떨어져 가지고 수선비나 관리비가 증가해가는 시기니까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거의 종료돼 가면서 유용성이 거의 다 떨어져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쇠퇴기가 요 수명주기 중에서 가장 장기간 지속됩니다. 자, 인근지역이 성장기부터 악화기까지 한 번 진행되는데 보통 몇 년 걸린다? 요 한 개의 사이클을 행사하는데 성장기부터 악화기까지 한 번 진행되는데 보통 100년 정도 걸린다. 100년. 길게는 200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한 개의 사이클을 행사하는데 100년 정도 걸린다. 그 100년 중에서 쇠퇴기만 4, 50년을 차지해요. 그 정도는 이제 쇠퇴기는 주기가 길게 진행된다는 거죠.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쇠퇴기를 지났어. 그러면 완전히 지역 기능도 뚝 떨어지고 건물도 완전히 낙후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여기 거주하는 고속력이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저속력이 치열하게 이 지역을 찾아서 입지경이 전개되면서 그죠? 완전히 고속력 지역이 저속력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이기를 과도기라고도 합니다. 고속 지역이 완전히 저속지로 변모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도기라고 하는데 이 천이기가 되면 쇠퇴기보다 지가가 더 하락하죠. 바닥권으로. 근데 저소속은 간에 이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입지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지가가 수익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상승을 보기도 해요. 지가는 이렇게 가벼운 상승을 보기도 하면서 바닥권에서 가볍게 등락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기는 지가가 가벼운 상승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벼운 상승을. 가볍게 상승을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쇠퇴기보다 지가가 더 하락했으니까 바닥권으로 지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 바닥권에서 저소중간의 입지경이 치열해서 가볍게 등락을 보인다는 뜻이지 종전의 요 성장기나 성숙기의 최고 수준까지 지가가 회복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지가가 최고 수준까지 회복되는 건 아니고 바닥권에서 가볍게 상승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재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왜? 천이기까지 재개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고속기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저속기 집중적으로 유지에 들어오니까 하향여가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유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고속기 다 빠져나가고 저속기 집중적으로 유지에 들어오니까, 그지? 그리고 또 저소속인 간에 치열하게 입지 경쟁이 야기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이기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요 쇠퇴기나 천이기의 재개발을 딱 하죠. 그럼 악화기는 오지 않습니다. 왜? 지역이 다시 개발되니까 성장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시 개발되는 성장기로 되돌아가니까 악화기는 오지 않는데 만약에 요 시기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화기가 돌아가겠죠. 요 악화기는 지역이 그냥 설lâm 직전 상태까지 변해버려요. 빈민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그지? 원래 저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하나도 없고 떠돌이,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극도의 피폐한 설lâm 직전 상태로 변해버린 시기인데 요 앞에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은 다시 이제 변모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악화기는 지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소생기라고도 합니다. 소생기. 그래서 인근 지역은 이렇게 5단계는 거치면서 변해야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성장기하고 성숙기의 차이점을 물을 때는요 반드시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지가 상승률이 최고인지 지가 수준이 최고인지 수준이 최고라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성장기가 아니고 성숙기가 되는 거고 상승률이 최고라는 거는 가파르게 지금 지가가 상승해가고 있는 시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성숙기가 아니고 성장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지가 상승률이 최고인지 지가 수준이 최고인지 요 단어를 가지고 성장 성숙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쇠퇴기하고 천이기를 구분하는 걸
답으로 요구할 때는 그죠? 세택이는 재개발이나 하향료가 시작되는 단계라 시작. 응? 근데 전역이는 재개발이나 하향료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이게 서서히 시작되는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세택하고 천역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택하고 천역이를 구분할 때는 여기서 답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잘 봐요. 성장기하고 천역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지? 성장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주민도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고 입지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여경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다음에 천역이도 그죠? 가격이 가볍게 상승을 보기도 하고 재개발 하향료도 활발하고 주민의 유동도 활발하고 입지 경쟁도 치열하죠. 그럼 성장기와 천역이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렇지 않다. 특성이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장기와 천역이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 길로 재평한다. 절대 유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장기는 좋은 쪽으로 해서 기능이 결합되고 있는 최고점을 해서 아주 좋은 쪽으로 기능이 결합되면서 그죠? 지역이 최고의 정점을 해서 치닫는 시기야. 근데 천역기는 저속히 집중으로 유지되면서 지역이 피폐한 상태로 변해가는 저점을 해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특성이 반대되는 특성이 되는 거지. 이거는 상향료가 고속히 집중으로 들어오는 상향료가 활발하죠. 여기는 저속히 집중으로 들어오는 하향료가 활발하잖아. 그지? 이거는 여자 나이로 22세예요. 요 천역이는 여자 나이로 79세고 어떻게 특성이 유사하겠습니까? 완전히 그죠?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그래야 됩니다. 유사한 특성이 아니고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보이는 시기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천역에는 저소득 간의 치열한 입지 경쟁으로 인해 지가가 종년의 성장기나 성숙기의 최고 수준까지 회복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가볍게 상승을 보기도 하지만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인근지역의 수명주기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중에 유사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인근지역 외에도, 그지? 자, 유사지역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봉사이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대상봉사는 어디에만 속해 있노? 여기에만. 인근지역에만 대상봉사이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럼 유사지역은 노란 색깔로 표시한 평가 대상봉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봉사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대상봉사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이 인근지역과 유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사지역을 하는 거야. 대상봉사는 속해 있지 않아요. 대상봉사는 인근지역에만 속해 있다. 오케이? 대상봉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지역이라 하는데, 그죠? 이 유사지역이 인근지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만 유사지역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인근지역하고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인접해 있다고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사지역이 될 수 있고 딱 붙어 있어도 유사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가 없어. 인접했을 필요는 없고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용도가 똑같고 기능이 동질적일 때 유사지역이 되는 거지. 거리가 가까이 딱 붙어 있다고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유사지역이란 대상봉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인접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인접해 있을 필요가 없이 그래야 됩니다.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며 그래야 돼. 요 인근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하고 용도와 기능이 같아야 유사지역이 되는 거지. 가까이 붙어 있어야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일수권. 동일수권은 여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과 주변 용도지역과를 딱 합치니까 가장 넓은 테두리가 하나 완성이 됐죠. 그죠? 인근지역, 유사지역뿐만 아니고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범위를 동일수권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동일수권의 개념, 거기에 동그라미 1 봐요. 아주 중요하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그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할까? 그 동일수권 중에서, 그지?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어디를 뜻할까요?
그림 봐라, 이거. 봐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과 주변용도까지를 합쳐서 동일수권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인근지역은 대상봉사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용도가 똑같은 용도 아닙니까? 유사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용도가 똑같잖아요. 용도는 동질적이단 말이야. 근데 주변 용도지역은 지금 요 단독주택이 밀집된 여기는 농지로 이용 중에 있고 공업지로 이용 중에 있으면 대상봉사하고 용도가 다르잖아. 그럼 요게 이제 주변 용도지역이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이 말이야. 그죠? 요걸 포함해 가지고 요 타운행 전체를 동일수권으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부동산과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죠. 근데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이런 권역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이죠. 여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동일수권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이 왜 있어 동일수권에.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마라 또. 거기 같은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바로 주변 용도지역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합쳐서 동일수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동일수권에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및 주변 용도지역이 포함된다 이런 뜻이네. 그지? 그 주변 용도지역도 동일수권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동일수권을 판정하는 법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에 따라 동일수권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주거지는 도심에서 통근 가능한 범위가 한 개의 동일수권을 형성합니다. 상업지는 배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후지가 뭔데? 상권이다. 그지? 상권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범위가 하나의 동일수권을 형성하고 공업지는 생산성도 비슷하고 비용도 비슷하게 투입되는 생산성과 비용성이 비슷한 범위가 한 개의 동일수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거 후보지나 이행지입니다.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수권은 원칙은 용도가 바뀐 후의 종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용도가 변경 전의 종별, 전환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판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 성숙도가 낮은 경우, 그지? 아주 속도가 느린 속도로 완만하게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성숙도가 낮을 때는 변경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랬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토지의 용어에서 다 하고 온 거야. 요 지역이 지금 농지 지역인데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요런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농지로 보고 평가할 수도 있고 택지로 보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농지로 보고 평가한다면 아주 낮은 금액으로 평가될 것이고 택지로 보고 평가하면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거 아니야. 그지? 원칙은 뭘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어? 농지로 평가해야 돼? 택지로 평가해야 돼? 택지로 평가하란 말이야. 원칙은 바뀐 후의 종별을 기준으로 요 토지를 판정할 때 요 토지는 택지로 보고 판정하라 이 말이야. 아니 원칙은. 근데 이제 지금 용도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성수도가 낮아요. 성수도가 낮다는 말이 개발 전이고 아주 미개발 토지에 가깝고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뜻이니까 개발 후가 아니고 개발 전에 가까운 거지. 그지?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속도가 완만하게 용도가 바뀐다. 그런 뜻하고 같아.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가 바뀌는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요만큼만 택지로 딱 바뀌어 있어. 그런데 이걸 전체를 택지로 보고 평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지? 절대적으로 아직 농지로 남아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변경 전이 농지니까 농지로 보고 요걸 농지로 보고 평가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아주 완만하게 용도 변경이 이른다. 성수가 낮을 때는 변경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자, 후보지나 이행지는 원칙은 용도가 전환된 후, 전환 후의 종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수도가 아주 낮을 때는 변경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도 기해놓고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저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이런 걸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이 감각 얻는 게 인근지역의 개념이라든가 유사지역의 개념이나 동일수권의 개념 자체를 지분으로 당연히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이 간평지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을 유지하는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서로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최원방 권역을 동일수급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수급권이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요 주변 용도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안 되고 요거까지를 꼭 합쳐야 됩니다. 주변 용도지역이 지금 동일수급권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지?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요 주변 용도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범위를 동일수급권이라 한다. 그 개념들도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게 감정평가 기초이론이거든요. 요 기초에서 이제 예상되는 건 한 두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역분석, 개별분석 요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내는 그런 것보다는 지문으로, 그죠? 지역분석, 개별분석 지문 한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기준 시점에서 지문 1개 넣고요. 시장 가치의 개념을 또 지문으로 1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죠? 또 감정평가 분류에서도 구분평가, 부분평가, 뭐 독립평가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문을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5개 지문으로 복합 문제를 내니까 제가 강조한 포인트들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 가치의 개념이라든가 기준 시점이라든가 또 감정평가 분류에서도 구분평가와 부분평가, 일괄평가, 독립평가 정도는 반드시 비교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기초내고 이제 163쪽에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가는데요. 요 3방식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하지만 오늘은 3방식에서 개요까지만 알고 가는 거야. 자,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가격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을 가격 삼면성이라고 한다. 첫째는 이 부동산을 생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가,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하는 것, 그걸 비용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A 정도 되는 물건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가, 시에서 거래되는 수준을 참작해서 가격을 평가해, 그걸 시장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물건을 이용하면 이 물건이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해 줄 것인가, 그게 또 주안점을 두고 가격을 평가해요. 이걸 수익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가,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거래되는가,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할 것인가, 이 3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가격을 평가하고, 감정평가는 요 가격 삼면성에 기초해서 3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용성에 입각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투입된 생산 원가에 차이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 원가하고 비용이 같은 말이야. 투입된 생산 비용이나 생산 원가랑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비용성에 차이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는 뜻이고, 시장성에 입각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입니다. 왜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차이하는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성에 입각한 방식이 되겠죠. 왜 수익 방식이 수익성에 차이하는 방식인데요. 이 수익 방식은 장래에 산출할 수익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에 차이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바뀌면 안 돼요. 원가 방식이 비용성, 비교 방식이 시장성에, 수익 방식이 수익성에 차이하는 방식이다. 요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렇게 가격 삼면성에 기초해서 방식은 3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각 방식마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우리 간평규칙에서는 가격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액이나 가격이 같은 말이라. 그리고 임대료를 간평규칙에서는 뭐라고? 줄여서 그냥 임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임대료나 임료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각 방식마다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다 구성되어 있어. 그럼 방식은 3가지지만 방법은 각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6개가 되겠죠. 그런데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1개가 더 존재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3가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4가지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해서
총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7가지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3방식 7방법이라 한단 말이야.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입을 좀 떼라, 입을.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 원가 방식에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산법. 그죠? 눈치껏 보고라도 읽어라, 좀. 질문을 하면, 젠장씨.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이건 비교법이라는 거다. 기준법이 아니고. 그럼 비교 방식에서 이제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한 개 더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요거는 또 비교법이라 하면 조져요. 기준법이라. 그러니까 비교법인지 기준법인지 요 단어를 서로 바꿔도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비교 방식은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할 때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데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이게 기준법인지 비교법인지 이런 단어를 바꾸는 순간 저승길이에요. 송곳 한번 안 찍고 바로 스케이트 타고 내려와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바로 미끄러져 가지고. 알았죠? 송곳 안 찍어도 바로 내려와요. 그냥 쫙 미끄러져. 큰일 나, 이런 용어를 바꾸면. 수익 방식에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수익 환원법이라, 환원법. 그리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고, 이것도 분석법인지 환원법인지 이런 용어를 바꾸는 순간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절대 공부를 하지 말고 책에 딱 나와 있는 대로 알려주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7가지 방법인데, 이 3방식 7방법에 대해서는 그죠? 다음 주에 7가지 방법이 어떻게 가격과 임대료를 어떤 원리에 따라서 평가할까, 이건 당연히 다음 주에 다루죠. 오늘은 이제 요 틀을 먼저 잡고요, 한 개 아셔야 돼. 오늘까지 알고 가야 될 거는 시상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시상가액 조정을 규정해놓고, 근데 이 시상가액 조정은 게 뭐냐? 자, 거기 16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마샬의 삼면 등가성 이론하는 게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보면 시상가액 개념과 조정하는 게 나와 있지. 자, 마샬이라는 학자는 마샬은 가격 삼면 등가성을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 가격 삼면 등가성이란 뭐야? 자, 가격 삼면성이 뭡니까? 비용성, 그리고 시장성, 그리고 수익성, 세 가지를 가격 삼면성이라 했죠. 그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이 원가 방식, 시장성에 전환 방식이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성에 전환 방식이 수익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지? 자, 마샬은 요 A라는 물건이 있어. A라는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가격은 비용세에 따라서 평가를 하든 시장세에 따라서 평가를 하든 수익세에 따라서 평가하든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 삼면성에 기초해서 산정한 가격은 전부 똑같아진다. 이걸 삼면 등가성. 그러니까 가격 삼면성에 기초해서 산정한 가격은 같아진다. 동등해진다 이 말이야. 등가. 가격이 똑같아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나 시장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이나 수익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은 전부 똑같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삼면 등가성 원리를 하는데요. 마샬이 주장한 삼면 등가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면 시상가액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삼면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한 거야. 뭔 말인가 하니까 잘 들어봐. 이 A라는 물건을 비용성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니까 1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나왔어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에 따라 시장성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니까 또 9천만 원 하는 금액이 산정되어 나왔다고 가정하자. 수익성에 따라서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억 1천만 원 하는 금액이 산정되어 나왔어요. 만약에 이 삼면성에 기초해서 산정한 가격이지 전부 다 1억 1억으로 똑같이 산정되어 나왔다면
삼면 등가성이 성립을 했죠. 근데 한 개는 1억, 하나는 9천, 하나는 1억 천이니까 삼면 등가성은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삼면 등가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전부 달리 나타났잖아. 그지? 똑같이 나타나면 삼면 등가성이 성립해. 그러면 요 비용성이나 시장성, 수익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전부 1억, 1억, 1억으로 똑같이 나오면 1억 자체가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상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전부 다르게 산정돼 나왔잖아요. 그럼 요 1억이나 9천만 원이나 1억 1천만 원은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요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험 삼아 계산해본 가격이라. 그래서 요 금액들을 시상가격 또는 시산 간평기준 가격을 가액으로 규정해놨다 그랬잖아. 그지? 시산가액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들은 시험 삼아 계산해본 가격에 불과한 거지. 요 시상가액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 시상가액이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시산가액을 조정한 후 산정되는 가격이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때 시상가액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느냐? 자, 이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뭐죠? 건물의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지. 원가법은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원가 방식이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주된 방식이다 이 말이야. 비교 방식이나 수입 방식은 보조 방식이고, 그래서 이 원가 방식이 가장 주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주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요 가격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60% 정도 가중치를 부여해요. 보조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 시장 가격에도 가중치를 줘서 비교 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30% 정도 가중치를 주고 수입 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10% 정도 가중치를 줘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보자. 그럼 1억 곱하기 60% 하면 얼마고? 6천만 원. 그 다음에 또 9천만 원 곱하기 30% 하면 2,7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1억 1천만 원에다가 10% 가중치를 부여하면 1,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요걸 전부 합산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 9,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돼 나왔죠. 요 금액이 시산가액을 조정된 후, 시상가격을 조정한 후 산정되는 가격이잖아요. 요 금액이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시상가액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상가액은 이 시상가액들은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중간 과정의 가격이죠. 그죠? 그냥 각 방식에 따라 시험사와 계산한 가격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럼 최종적인 평가액은 시상가액을 조정한 후 산정되는 가격인데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해줘. 지금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균을 내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한단 말이야.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라고 해서 또 시상가액 조정은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요. 산술평균이 아니고 술주한다고 산술하지 마라. 산술이 아니고 뭐?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냈단 말이야. 가중평균. 자, 산술평균은 이거라. 지금 가격 산면성이 세 가지고 방식도 세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죠? 근데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전부 합쳐봐. 1억 9천, 1억 1천만 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세 개 합치면, 그지? 근데 방식은 세 가지였죠. 그럼 3억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을 하면 금액이 1억하고 계산돼 나오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걸 산술평균인데 이렇게 안 냈잖아 지금 평균을. 가중치를 부여했단 말이야. 10%, 30%, 60%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냈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걸 가중평균이라 한다고. 이 용어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시상가액 조정은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내는 가중평균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낸 이 시상가액 조정 후 상기되는 가격이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결정되는 거지 시상가액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자, 정리. 마샬은 가격 삼면 등가성을 주장했는데 마샬이 주장하는 가격 삼면 등가성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시상가액 조정이 시상가액 그 가격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면 시상가액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샬이 주장하는 가격 삼면 등가성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시상가격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는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격을 단순히 산수를 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하는 작업을 써한다. 그리고 시상가격을 조정한 후 상인되는 가격이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지 시상가격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최종적인 감정평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알겠죠? 다음 주에 문제 나갈 때 보면은 여러분이 시상가격을 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액을 산정해 보세요 해서 계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다. 이 계산 문제도 이 시험에 나와요. 최종적인 평가액을 산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하면은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요 가액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나온 걸 합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인 평가액이 결정됐잖아, 그제? 요즘 해봤잖아 오늘. 원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액 가중치 60% 주고 비가 방식에 따라 시상가액의 30% 가중치를 주면 각 그 시상가액의 가중치를 곱하란 말이야. 거기서 나온 걸 전부 합산해주면 그게 최종 평가액 아닙니까?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려우면 하지 말고 찍든지. 나도 모르겠다. 알았어. 오늘은 감정평가에서 기초 이론까지 정리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에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7가지 방법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가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룬 거는 그래도 조금 쉬워요. 기초이론은. 근데 다음 주에 다룰 3방식은 진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그 우리 3, 4월 수업했던 동영상 들어가면은 그죠? 심화이론 들어가면 맨 마지막 딱 그죠? 4월 말 마지막 수업 때 한 게 3방식이겠죠. 그 3방식하고 가격 공시도 맨 마지막 주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있었거든. 그걸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꺼내가지고 3, 4월에 수업했을 때 줄친 거 메모했던 걸 한번 읽어보고 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진짜 예습을 한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머리도 안 아프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시가 되기 전에 30분 일찍 내가 수업을 끝내는 건 머리 틀라고 처음이야. 이런 적이 없어. 집에 가가지고 6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7월 개강할 때까지 한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열흘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5, 6월 달에 또 수업하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쭉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7월 수업에 들어와야 문제풀이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7, 8월 문제풀이는 예상 문제풀이입니다. 예상 문제. 물론 중간중간에 기출 문제도 끼어 있지만 그 기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예상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 자체가 정복이 안 돼 있고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를 변형시켜서 만든 수준이 더 높은 문제니까 더 어렵겠지.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문제풀이는 있잖아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 해서는 문제풀이를 내 혼자 하고 있다. 밑에 해설 보면서 다 보면 끄떡끄떡합니다. 해설 보면. 근데 내 수준이 50점이죠. 절대 50점을 뛰어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풀이는 급소가 있고 지옥마다 핵심이 있고 문제마다 그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 풀어야 시간도 단축되고 하는 거지. 내 수준이 50점이면 50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는 점수를 절대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혼자 공부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여튼 7월부터는 그냥 학원에 안 넣으면 안 돼요. 7월부터는 그냥 학원에서 빼를 묻자. 이런 각오로 문제풀이 단계에서 학원을 안 넣는다. 그 생무덤을 파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결사하시면 안 됩니다. 7월부터는. 아시죠?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배가시키고 합격까지 근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출 문제가 사전에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진짜 과목별로 기출 문제를 먼저 한 번 더 보고 한 번만 더 보고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에 대비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공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활용해 가지고 올해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고 이제 4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그지? 건강을 좀 유의하고 홍삼 한 개씩 드셔가면서 공부하세요. 즐겁게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